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가 업계의 표준이 되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힘을 갖게 되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7일 금요일에 일론 머스크는 바이든 정부의 고위 관리와 전기차 생산 관련 논의를 위한 미팅을 갖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자, 논의의 주제는요, 두 가지로 알려졌는데, 첫 번째는 미국 전기자동차 생산 발전,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의 가속화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주제가 이야기가 나왔다 하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사실 두 번째가 이제 핵심인 거죠. 미국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가속화라고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고위 관리는요,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두 사람이었는데, 존 포데스타와 미치 랜드리웨입니다. 그래서 존 포데스타는 청정에너지 혁신을 위한 대통령 수석 고문이죠. 말하자면은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치 랜드리웨는 인프라 지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만난, 바이든 정부의 고위 관리는 두 명인데 바로 존 포데스타와 미치 랜드리 외 정책과 예산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을 만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 기사를 알아보면요. 먼저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기 전에 이제 로이터와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요. 미국 교통부가 테슬라에 이제 압력을 넣었다. 이런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경쟁사의 급속 충전소, 그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말하죠. 이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그 경쟁사에도 개방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75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다. 라고 압력을 넣었다 하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자체 급속 충전소인 슈퍼차저를 경쟁사 전기차에도 개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런 압력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미리 전해졌었어요. 그래서 이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미국 행정부가 그 전국의 전기 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NEVI라고 해서 국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특별법인데요. 이 법에 따라서 그 충전소를 지으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그 테슬라가 그 다른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와서 충전하는데 개방하지 않으면 이 75억 달러라고 하는 그 보조금 약 9조 6천억 원이니까 10조 원에 달하는 아주 큰 돈이죠. 이 10조 원에 달하는 큰 돈을 그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지금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최근 기사죠. 바로 이제 어제 기사를 보게 되면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라 백악관이 마침내 그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라 협력을 구했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기사가 이제 다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와 존 포데스타, 미치 랜드리에가 만났죠. 백악관 고위관리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책과 예산을 담당하는 이 핵심 인물입니다. 이 핵심 인물을 만나서 그 테슬라가 테슬라 이외의 그 전기 자동차가 이 충전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 이런 논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테슬라와 머스크 없이는 원하는 속도로 그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뭐 아까 처음에 기사가 이제 나온 것처럼 뭐 압력을 가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존 포데스타랑 미치 랜드리웨와의 그 회의의 그 세부 사항은 비밀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당연히 이야기는 하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충전 네트워크에 대한 독점적 액세스를 포기하고 개방하라는 거죠. 개방하면은 이 미국 행정부가 잠재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 보조금을 더 확대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일론 머스크와 지금 트위터를 둘러싼 정치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트위터 스캔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든 행정부는요,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일론 머스크와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그 4만 3천 개 슈퍼차저를 보유한 테슬라는 전기차 충전소 비즈니스에 있어서 이미 업계 표준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결국 이러한 현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의 더욱더 확대를 위해서
협력을 하자라고 지금 두 핵심 인물이 일론 머스크를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산업에 있어서 이 업계 표준이 된다는 것은요, 세계적으로 절대적인 산업의 영향력을 행사할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을이 아니라 이제 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업계의 표준이 된다는 것은요. 자,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 비즈니스에 있어서 교섭력을 테슬라가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것은 테슬라가 원하는 방향으로 산업 전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0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헨리 포드죠.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가 포드 자동차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헨리 포드가 바로 이 모델 T의 그 대량 생산을 통해서 자동차의 그 대중화를 이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람들은 기차가 아닌 자동차를 타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고 편하게 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델 T를 대량 생산하면서 이 원가를 극적으로 낮추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동차를 탈 수 있게 함으로써 마차 문화를 자동차 문화로 바꾸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하고 아주 대단한 그런 어떤 기업인입니다. 자, 1908년에 모델 T가 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1911년에 3만 대를 판매를 하고요. 1913년에 10만 대를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27년에 1,500만 대를 판매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100대 중에 거의 68대 수준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모델 T 단일 차종을 엄청나게 이제 많이 팔게 됩니다. 자, 이것은 마치 일론 머스크가 그 모델 Y가 베스트 셀링카라고 했죠. 월드 베스트 셀링카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 단일 차종으로 원가를 극적으로 낮춤으로써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이 모델 T를 일론 머스크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헨리 포드는요, 모델 T의 대량 생산, 이 포드 시스템을 통해서 가격을 혁신적으로 낮추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동차의 대중화를 선도하게 되는데 이 마이카 시대를 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차 문화와 기차 문화를 자동차 문화로 탈바꿈시키고 혁신적인 사회적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인 거죠. 자,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대량 생산 시스템을 항상 그 머릿속에 이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극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 기술력을 통해서 원가를 낮추는 데 성공하고, 지금 이런 치킨 게임을 통해서 점유율을 점점 더 높여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인물은, 물론 이제 헨리 포드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 락펠러라고 하는 인물도 동시에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를 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부를 쌓은 인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제 락펠러입니다. 자, 이 락펠러는 그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를 이제 팔게 되는 그 기회를 자신의 부를 쌓는 기회로 만든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제가 이 앞전에 그 캐시우드의 인터뷰 영상 번역 1편을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에서 그 캐시우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곡괭이와 삽 전략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곡괭이와 삽 전략이 뭐냐면, 과거에 이제 금광을 개발할 때 그 금광을 개발하러 갔던 사람들도 물론 돈을 벌었지만 그 사람들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번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곡괭이와 삽을 팔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물이 바로 이 락펠러라고 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락펠러는 그 스탠다드 오일 정유 회사를 이제 창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남북 전쟁 직전인 1859년에 그 펜실베니아주에서 유전이 발견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전쟁으로 인해서 기름이 많이 필요하니까 기름값이 이제 급등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전쟁 전에는 배럴당 35센트였는데 1862년이 되면 13.75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름 채굴 산업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앞다투어서 이제 뛰어들면서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오히려 이제 과잉 생산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폭락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락펠러는 아주 천부적인 장사꾼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유가는 불안하지만 정유업이라고 하는 거는 마진이 높은 장사임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등유 1배럴이 13달러 할 때 정유 마진은
5에서 이제 8달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정제하는 산업이 이 채굴 산업만큼의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1870년에 이제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설립해서 미국 최대 회사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이 락펠러가요, 이 포드의 그 모델 T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곧 이 자동차의 대중화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타고난 장사꾼이기 때문에 헨리 포드가 이제 모델 T를 만들어서 원가를 낮추는 걸 보고 여기서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이제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말하자면 정류 시설과 주유소 건설에 이제 속도를 내게 되면서 자동차 수요가 많아지면 자연히 주유소를 찾는 고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엄청난 부를 쌓게 돼서 오히려 헨리 포드보다도 더 많은 부를 쌓게 되는 아주 대단한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야말로 곡괭이와 사업 전략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요, 이러한 그 경제적인 역사를 완전히 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했겠죠. 그러면서 과거에 이 석유 정제 산업이 그 마진이 굉장히 높았던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석유는 곧 배터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배터리의 핵심 그 요소는 바로 리튬인데, 이 리튬 정제가 바로 돈을 찍어내는 라이선스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현금을 창출하는 가장 그 마진이 높은 산업이 바로 리튬 정제 산업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 리튬 정제 기술, 그러니까 기존의 기술보다도 30%더 싸게 친환경적으로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하죠. 자, 그리고 이 리튬 정제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이제 작년 말에 이 텍사스에 리튬 정제 시설을 짓겠다고 이제 텍사스에 그 관련 이제 서류를 제출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공장 건설에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인 2024년 말이 되면요, 이 리튬 정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그때가 되면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인 리튬 정제 비용도 30%더 싸게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배터리 비용도 30%가 더 저렴해지게 되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원가도 더 싸게 이제 보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말하자면 더 이제 그 전기 자동차의 그 수요층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리튬에 대한 사랑은 거의 중독 수준이다 라고 해서 과거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을 이러한 측면에서 모두 살펴보게 되면요, 자, 지금 1903년에 헨리 포드가 포드 자동차를 설립해서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는 이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를 통해서 그 과거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 자동차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원가를 대량 생산에 성공함으로써 원가를 낮춰서 지금 점유율을 점점 더 이제 확대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동시에 뭘 하고 있냐? 바로 이제 슈퍼차저라고 하는 그 전기차 충전소를 지금 엄청나게 짓고 있죠. 전 세계에 43,000여 개의 그 슈퍼차저를 건설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과 곡괭이 전략처럼 그 원유를 정제하는 데서 높은 마진을 얻었던 그 락커펠러의 역사를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공부한 것 같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는 전기차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다 전기차를 이제 충전하러 충전소에 가야 되는데, 이 슈퍼차저라고 하는 이 충전소를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건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미국 정부는 이제 그 2030년까지 약 50만 개의 충전소를 짓겠다라고 하는 그 어젠다를 발표를 했고, 그런 어젠다를 위해서는 테슬라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일론 머스크와 그 고위 관리가 만나서 또 협력을 요청하게 되는 그 사실로부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여기다가 일론 머스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전력 사업까지 진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메가팩과 솔라루프라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는 더 확대해서 전력 산업까지도 이제 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4차 산업의 그 핵심인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을 지금 레벨 4에 가까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베타 버전까지 지금 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스타링크를 통해서 지구의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통신 산업을 지금 하고 있죠. 위성 통신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란은 굉장히 그 넓은 범위의
그 산업이 이 테슬라에 함축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바로 이러한 단순히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전기 자동차가 곳곳을 이제 달리면서 충전하기 위한 충전소를 짓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기에 친환경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 산업까지 확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층 더 나아가서 이제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인터넷이 그동안에는 통신이 통하지 않던 지역까지 모두 이제 통신을 연결해서 통신과 이런 전기자동차 함께 연결되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이렇게 큰 그림,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 속에서 테슬라의 그 모든 비즈니스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테슬라가 업계의 표준이 되었다 하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힘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아봤고요. 여기서 이 업계의 표준이 된다는 것은 교섭력을 가지는 것, 그리고 이 산업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을 향해서 이런 모든 비즈니스가 함축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에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들은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 업계의 표준이 되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힘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